사람들은 저를 명인이라 부릅니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제 왕국에서 가장 완벽한 작품은 제 딸 수진이었죠. 하지만 그 완벽한 그림에도 치명적인 흠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사위 강지훈. 내 딸이 버려둔 저 순진하고 아름다운 남자.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아내의 무관심 속에 메말라가는 그의 영혼이, 인정받고 싶은 그의 뜨거운 갈망이. 그건 제 작품에 생긴 흠집 따위가 아니었어요. 아무도 맛보지 못한 채 방치된 가장 탐스러운 과실이었죠. 어리석은 내 딸이 풀어헤친 그 매듭을 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엮어주기로 했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질기고 절대 끊어낼 수 없는 치명적인 매듭으로 말입니다. 그가 가장 외롭고 가장 무방비한 밤. 저는 와인보다 진한 위로를 들고 그의 집 문을 열었죠. 내 딸의 빈자리를 저는 온몸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그의 귓가에 속삭이는 내 목소리가 그의 마지막 이성을 어떻게 녹여내는지, 그의 목덜미를 스치는 내 손길에 그의 숨결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저는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계산하고 음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모의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를 이끈 곳은 장모의 침대가 아닌 여자의 침실이었죠. 부드러운 비단실이 아닌 제 뜨거운 살결로 그의 온몸을 오감했습니다. 그의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죄책감마저 제게는 달콤한 전율이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어색한 이방인이 아닙니다. 죄책감에 흔들리는 그의 눈빛은 제가 길들였다는 증거. 내 손으로 직접 지은 비단옷을 그의 몸에 입힐 때 그는 마침내 완벽하게 제 것이 되었습니다. 사위요? 아니요. 그는 오직 나만이 연주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악기이자 나만이 끈을 당길 수 있는 관능적인 인형입니다.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바로 제 품 안에서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하여 주시면 더욱 다양한 사연을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우. 사람들은 저를 한복 명인이라 부릅니다. 제 평생을 바친 이곳 비단양은 저의 왕국이자 제 모든 것과도 같은 곳이죠. 이곳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수백 가지 색의 비단실은 저마다의 자리를 지키고 장인들의 바느질 소리마저 고요한 음악처럼 질서정연해야만 합니다. 제 인생 철학은 단 하나, 완벽함입니다. 흐트러진 것은 바로잡고 부족한 것은 채워서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작품을 꼽으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제 딸 수진을 꼽을 겁니다. 비록 제 배 아파 낳은 딸은 아니지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제 손으로 보석처럼 닦고 키워낸 아이였어요. 수지는 제 기대를 단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가 되었죠. 흠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제가 원하는 그림 그대로 자라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그림의 마지막 조각은 사위 강지훈이었습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성실하고 재능 있는 건축가였죠. 무엇보다 제 딸 수진을 끔찍이 아끼는 그 순수한 눈빛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했어요. 제 딸의 옆자리를 채울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배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제 작품에도 보이지 않는 실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것은 온 가족이 제 고택에 모인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상에 값비싼 자기 그릇들이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죠.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제 사위 지훈이 입을 열기 전까지는요. 수진아,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 말이야. 지훈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은 남편이 아닌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파란색과 빨간색의 그래프들이 그녀의 얼굴 위로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훈 씨. 미안한데 지금 홍콩 시장 마감이라. 아주 잠깐만. 수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짜증 섞인 건조함만이 묻어 나왔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실망감과 민망함. 화려한 식탁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의 모습이 마치 잘 차려입은 옷에 묻은 보기 싫은 얼룩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쨍! 하는 작은 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어요. 수진아.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수진은 화들짝 놀라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일하는 기계는 잠시 꺼두는 거란다. 내 남편이 바로 옆에 있잖니. 아,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저 복잡한 숫자들 속에 있다는 것을요. 지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그의 미소는 금이 간 찻잔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홀로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수백 개의 비단실들이 저마다의 색을 뽐내고 있었죠. 저는 그 실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토록 아름다운 실들도 엉키기 시작하면 한없이 볼품 없어지는 법. 지금 제 딸의 가정이 꼭 그 꼴이었습니다. 수지는 제게 완벽한 딸이었지만 아내로서는 낙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처음에는 꽤 괜찮은 조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완벽한 작품 속에서 겉돌고 있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실한 오라기처럼요. 순간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은 연민이나 안타까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작품에 생긴 흠집을 발견한 장인의 냉철한 책임감이었죠. 엉킨 실타래는 누군가 풀어야만 합니다. 만약 내 딸 수진이 그 방법을 모른다면 이 시를 처음 엮은 명인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질긴 비단실 한 타래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균열을 어떻게 기워내야 할지, 이 엉킨 매듭을 어떻게 다시 아름답게 엮어낼지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설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 따님의 혼례복 납품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비단향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하게 당겨진 비단실 같았죠. 수십 년 경력의 장인들마저 숨을 죽인 채 바느질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혼례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이름과 비단향의 명예, 그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작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한 그 완벽한 그림 위에서 마지막 활용점정을 찍는 순간만을 남겨두고 있었죠. 깍! 그때였습니다. 작업실의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선 끝에 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백의 명주 치마 위로 붉은 와인이 쏟아져 흉측한 얼룩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하얀 심장에 누군가 칼을 꽂아 피가 번져나가는 것 같았죠. 원장님 어떡해요 제가 그만. 실수를 저지른 어린 직원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절망이 전염병처럼 작업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십억짜리 계약,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제 명성이 저 붉은 와인 한 잔에 산산조각 나 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고요했습니다.
그 모든 혼돈과 절망 속에서 제 머릿속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치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흉측한 얼룩.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다. 이것은 흠이 아니다. 이것은 겨울 눈밭 위에 피어난 한 송이 붉은 매화다. 저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붓과 먹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는 붉은 실도. 제 목소리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허둥지둥 붓과 실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아 붉은 얼룩을 중심으로 먹으로 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게 번진 와인 자국은 세찬 눈보라를 견뎌낸 매화나무에 뒤틀린 옹이가 되었고, 사방으로 튄 작은 방울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붉은 매화 잎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침 아내를 데리러 비단양에 들렀던 사위. 지훈이 작업실 문가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알 수 없는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시선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제 손에서 바늘은 춤을 추듯 움직였고, 붉은 실은 생명을 얻은 듯 비단 위를 수놓았습니다. 제 평생의 모든 기운을 이 한 땀에 쏟아붓는 것 같았어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마지막 매듭을 지었습니다. 밤사이 흉측했던 와인 얼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눈보라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난 한 그루의 붉은 매화나무가 고고하게 서 있었죠.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혼례복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끝에서 재탄생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완성된 작품 앞에서 할 말을 잃은 채 감탄만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 너머에서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있던 지훈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와 그 붉은 매화 자수를 조심스럽게 쓸어보더군요. 그의 눈빛 속에서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장모를 향한 단순한 존경심, 그 이상의 것을요. 그는 아마 보았을 겁니다. 모든 흠결마저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재창조해내는 저의 이 무서운 집념을요.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을 겁니다. 제 딸 수진이 왜 그토록 완벽함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몰아세우는지를. 제가 만들어낸 이 눈부신 붉은 매화가 제 딸에게는 얼마나 시퍼런 멍으로 새겨졌을지를 말입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저를 향한 경외와 제 딸을 향한 깊은 연민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 복잡하고도 깊은 눈빛을 마주하며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 저는 제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제 작품의 일부인 저 사위에게 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의 소동이 있고 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제 고택의 정원은 아름다웠고 저녁상에는 귀한 손님을 위한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죠. 하지만 그 완벽한 풍경 속에서 제 사위 지우는 길 잃은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에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 말인데 당신 생각이 좀 듣고 싶어서.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제 딸 수진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자판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지훈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 같았어요. 미안. 지금 나 너무 바빠서.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 그 차가운 한마디에 지훈의 어깨가 눈에 띄게 축 처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씁쓸한 미소와 함께 와인잔만 만지작거렸죠.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저 화려한 집 안에서 제 사위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를 이곳으로 들인 것은 저였지만
지금 그는 누구와도 섞이지 못한 채 홀로 떠다니고 있었어요. 답답함을 견디지 못했는지 지우는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정원 깊숙한 곳, 달빛 아래 고요히 서 있는 저의 개인 작업실 쪽으로 향하더군요. 저는 그가 이끌리듯 그곳으로 향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제 왕국으로, 제 성역으로 말입니다. 얼마 후, 저도 조용히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수백 개의 비단실이 걸린 벽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지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평생의 역사가 담긴 그 압도적인 공간 속에서 그의 존재는 한없이 작고 위태로워 보였어요. 길을 잃었나 보구나, 우리 강서방. 제 나직한 목소리에 지훈의 어깨가 화들짝 떨렸습니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돌아보았죠. 아, 어머님. 죄송합니다. 허락도 없이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모르게. 그의 목소리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작업대 위에 놓여 있던 심하게 엉켜버린 비단실 한 뭉치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것 좀 보게.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실도 이렇게 한번 엉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지. 저는 엉킨 실타래를 그의 눈앞에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란 것도 꼭 저 실타래와 같아서 억지로 풀려고 하면 오히려 더 단단히 엉켜버리는 법이야. 서두르고 화를 내면 이렇게 매듭만 더 단단해질 뿐이지.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엉킨 실과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텅 빈 눈동자 속에서 깊은 공감과 절망이 동시에 일렁이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를 작업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찻상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뜻한 국화차를 내어주자 그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지친 모습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 엉킨 매듭을 풀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것을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그의 흐트러진 넥타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정성스럽게 매듭을 바로잡아 주었죠. 제 손끝이 그의 목덜미를 스치는 순간 그의 몸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절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그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 딸이 아직 사람의 귀함, 곁을 지켜주는 온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게지. 일에 미쳐서 제 그림자만 좇고 있으니. 자네 같은 사람을 옆에 두고도 외롭게 만드는 어리석은 내 딸의 잘못이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말에 그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는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위로가 비단실처럼 부드럽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꺼이 그 위로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수만 가지의 동의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제 비단실이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첫 매듭을 묶었다는 것을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제 딸 수진이 갑작스러운 홍콩 출장을 가게 된 것이었죠. 일주일이면 돌아올 거야. 당신도 당신 일에 집중해. 수진은 떠나는 순간까지 남편의 얼굴 대신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이 집을 벗어난다는 해방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무대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는 것을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제 사위, 지훈. 그의 외로움은 이제 짙은 안개처럼 그를 완전히 삼켜버렸을 겁니다. 저는 가장 적절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해가 저물고 도시의 그림자가 길어질 무렵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최대한 따뜻하고 다정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강서방, 저녁은 챙겨 먹었나? 혼자 있다고 대충 굶지 말고. 아, 어머님. 괜찮습니다. 저 그냥 간단하게 시켜 먹으려고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의 거절을 막았습니다. 어른이 챙겨줄 때 받는 것도 예의일세. 내가 반찬 좀 해서 갈 테니 잔말 말고 문이나 열어두게. 제 단호함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음식과 그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을 들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 공간의 새로운 주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지우는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그가 보는 앞에서 완벽하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만 앉기에는 조금 넓은 식탁. 그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였습니다. 자, 한 잔 받게. 고생했으니 오늘은 좀 마셔도 괜찮아. 와인이 몇 잔 오가자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에도 조금씩 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지만 참 복도 없는 아이야.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죠. 자네 같은 보석을 곁에 두고도 그 가치를 몰라. 제 손에 뭘 쥐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허공만 좇고 있으니 내가 어미로서 면목이 없네. 제 말에 그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저는 그의 깊은 외로움과 인정받고 싶은 갈망을 보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취기가 오른 눈으로 그를 지그시 내려다보며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놀라움으로 살짝 굳어 있었죠. 수진이가 맺지 못하는 연연이라면. 저는 그의 귓가에 주문을 외우듯 속삭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비단실처럼 부드럽게 그의 이성을 감아 들어갔습니다. 내가 대신 맺어주어야지. 그게 이 가문을 위한 길이고 자네를 위한 길이기도 해. 툭. 그의 마지막 저항이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그것은 욕망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엉킨 것을 바로잡으려는 명인의 엄숙한 선언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항할 이유를 찾지 못했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그는 순한 양처럼 저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배신이나 실수가 아니라고. 이것은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고 흠이 난 작품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정교하고도 아름다운 수선이라고 말입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그렇게 금지된 매듭이 조용하고도 단단하게 맺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보였죠. 제 사위 지우는 죄책감과 혼란 속에서 하루하루 말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어쩌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겁먹은 아이처럼 시선을 피하기 바빴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이 그를 대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다정하고 살뜰하게 챙겼죠. 이제 그는 제게 단순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저만이 아는 비밀을 공유한 저와 아주 특별한 매듭으로 묶인 남자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제 딸 수진이 홍콩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지훈이 어리석은 죄책감에 무언가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잠시 마음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어요. 어머, 두 사람 무슨 일 있었어요? 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네. 보기 좋다. 수지는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하고도 위험한 기류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엄마 사이가 좋아진 것을 보며 안도하는 눈치였죠. 그녀는 다시 일에 빠져들었고 남편의 텅 빈 눈동자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딸에게 결혼 생활에 대해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직접 이 집의 균형을 바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지훈을 비단양으로 불렀습니다. 자네에게 줄 선물이 있네. 이리 와서 앉아보게. 그는 영문도 모른 채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따라 작업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준비해 온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단 한복을 꺼내 보였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한 빛을 내는 남색 비단. 그 위에는 제가 직접 수놓은 한 그루의 소나무가 기품 있게 서 있었죠. 이게 뭡니까, 어머님?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강 서방을 위해 내가 직접 지은 옷일세. 이리 와, 내가 입혀주지. 그는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치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듯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고 그의 몸에 제 작품을 입혔습니다. 부드러운 비단이 그의 몸을 감싸는 순간 저는 짜릿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 옷 안에서 완벽하게 길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커다란 거울 앞에 세웠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가 아닌 다른 남자가 서 있었어요. 평범한 건축가 강지훈은 사라지고 고고한 탁처럼 기품 있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저는 그의 뒤로 다가가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제 손길은 더 이상 장모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에 낙인을 찍는 주인의 손길이었죠. 흠 하나 없이 완벽해. 자네는 내 가장 자랑스러운 마지막 작품이 될 게야. 지우는 거울 속 화려한 비단옷에 갇힌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집의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가문의 가장 깊숙한 곳에 제 작품의 일부로 완벽하게 편입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는 아름다운 인형의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저는 비로소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엉킨 실타래는 모두 풀렸고 흠이 난 작품은 완벽하게 수선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